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도체 얘기부터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장인보 롤러코스터가 그죠? 예, 장난 아닌 상황입니다. 안전벨트 단디매라 네.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의 중심에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도 급등했다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하는데요. 주가가 요동을 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방송하는 날 주가가 이제 밀리는 날인데 잘 버팁니다. 그죠? 네, 네. 삼성전자의 저력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거의 보합권까지 말아 올렸고 지금도 2% 하락이긴 하지만 양봉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 매수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네. 항상 반도체를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을 바탕이 된 상황 속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견조하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건 지금 수요에 대한 지속 여부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시장은 기다렸다가 빠지면 사자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실적입니다. 이제 천조전자. 그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항상 미국을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천조국. 네. 미국의 그 국방비가 1,000조 원 넘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디펜스, 나 이 군사 무기 이런 거 좋아하는 방산하시는 분들 알아요. 천조국이라 그랬는데 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그죠? 네.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면서 이제 천조전자라는 얘기가 달렸는데 과거 같으면 이렇게 올랐다 사실 밀리면 훅 밀리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백업이 된다는 거죠. 네, 일단 2026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300조를 돌파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300조라니요. 450조도 나왔더만요. 그죠? 네. 얼마 전까지는 200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00조 말씀하신 것처럼 450조. 이게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잘 보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58%였는데 통상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어마무시한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만 보면 50%의 영업이익률이 달성이 되었다. 이런 실적이 계속해서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합리적인 밸류다라는 의견이 많고 네. 비싸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는 영국계 서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한국의 첫 투자처를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로 꼽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죠? 네. 막 했는데 저희들이 돈 많이 달라는 거예요. 얘들은 행동주의 펀드니까 그래놓고서는 하이닉스에서 무슨 어쨌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그죠? 네. 외국인도 관심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결국 네. 실적이 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고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AI 확장 국면에서 고성능 서버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D램 낸드 가격 상승한다. 네,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50에서 한 60%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본인들이 보니 90에서 95% 정도 범용 D램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낸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한 38%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5에서 60%는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병목 현상이 있는 거고 거기에 어쨌든 AI 서버 투자든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미국 빅텍들은 투자는 많이 하는데 언제 돈 벌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돈 벌고 있다 그죠? 네. 어마무시하게 가격 올리면서 벌고 있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시장의 국내 투자자들의 변화가 HBM 광풍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정말 주도하던 시장에 있는데 HBF라는 것이 이제 HBM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장은 어쨌든 새로운 이슈와 모멘텀, 재료가 있어야지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는 건데 반도체에는 또 한동안 HBM 쪽으로 계속 재료가 붙다가 한동안 범용 디램 쪽으로 재료가 계속 붙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런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낸드 플래시도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네.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뒤따라서 HBM 후속으로 HBF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HBM을 디램을 적층을 쌓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는 낸드 플래시를 적층으로 쌓아서 현재 HBM이 갖고 있는 한계치,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가 있고 지금 디램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HBF가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반도체의 아버지 김정호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낸드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화했던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저장해서 무언가 결과를 내는 시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낸드 시장도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럼 낸드 시장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능력치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HBF 시장의 HBM을 뛰어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지만 여기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 두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한 번 이제 대전이 벌어지겠군요. 네. 그분 김정우 교수님 기사 저도 읽었는데 그분이 반도체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 한번 그렇대요. 모셔야겠네. 방송에서 작가님들한테 와이투데이에서 한번 모시라고 얘기해놨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HBM 뭐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 삼성이 손 놓은 HBM을 가지고 하이닉스가 대박을 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HBM4를 놓고 두 회사가 대전이에요, 그죠? 하이닉스는 우리가 지금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전자는 뭔 소리야? 기술력으로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HBF, 낸드 플래시로 HBF 쪽에서 또 뭔가 대전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는 뭐 두 회사 중에 누가 더 잘하는데? 일단 공개된 부분에 의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신규 플랫폼에 HBF가 탑재된다라는 걸로 전망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이닉스는 지금 내년 양산을 목표로 HBF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샌디스크도 대표적인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 미국 기업인데 지금 지난해 7월에 HBF 관련돼서 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두 사를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로 또 뭐 잘한다고 하겠죠, 그죠? 네. 네. 이거는 제가 우리보다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자기 잘하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네. 새로운 기술 변화. 우리가 HBM이 처음에 뭐 하이 밴드 위스 뭐야 이거 뭐 하다 한참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엄청 시세를 만들었어요, 네. 그죠? 물론 HBF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HBM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알면 뭐 집 팔고 소 팔아서 우리 여기 안 있죠, 그죠? 지금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마시고 있죠, 그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몰디브가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마시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가 변동성이 지금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루에 뭐 4% 못 보듯이 오를 때 10% 오르고, 그죠? 네. 장중에 5%씩 떨어지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그럼 반도체는 뭐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저는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좀 이번에 삼성전자 단독 보도긴 했지만 HBM4 관련돼서 증설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온 만큼 이제는 공급과 수요 불균형 여기서 나중에는 공급 가행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지금은 시장은 그 생산시설 넓히는 것 자체를 오히려 실적에 대한 레벨업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 기회적인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 2월 6일 상당히 주가가 흔들리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월요일에도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었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하락이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회복력이 빨랐던 쪽이 어디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주항공, 태양광 이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에 편입을 해서 가는 쪽의 종목군이다 보니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AI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항상 매수세가 잘 받쳐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 제일 빨리 회복력을 보이는 섹터, 제일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은 팔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까지 해서 그죠? 뭐 나쁠 거 없죠, 그죠? 워낙 이제 수요가 강한 상황이고 증설도 일부러 하는 듯 안 하는 듯 미루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좋은 얘기만 있느냐? 또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값이 너무 오르니까 빅테크나 수요처가 중국 거 사자 싸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중국 말고 사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런 걸 좀 잠식할 가능성은 없나요? 오늘 좀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대리 이제 PC용 메모리를 중국 쪽과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삼성 거를 사고 싶어도 하이닉스 거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줄 서 있고 살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고 살 수 있는 쪽을 한번 고개를 돌려보자.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 안에서도 반도체 굵기의 상징 기업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신 메모리랑 그리고 양쯔 메모리가 올해 나란히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 창신 테크놀로지는 올해 상반기 3월에서 6월 정도를 좀 예측하고 있고요. 양쯔 메모리는 올해 안에는 상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기업이 상장했을 때 이제 조달하는 자금이 거의 한 12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회사들이 그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이 실탄으로 반도체 사업을 굉장히 추격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물론 당장은 뭐 HBM 시장에서 기술력이 한 2단계, 3단계 더 늦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시장은 항상 경쟁자가 혹시라도 출현할지 모른다는 부분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마이크론에 이어서 글로벌 D램 쪽의 업계 4위에 있는 기업이 창신 메모리인데 이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공장도 가동률이 거의 95% 정도 되기는 하는데 범용 D램 쪽으로 낸드 쪽으로 물량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익이 이렇게 잘 나온 부분에는 범용 D램의 역할도 상당히 좀 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점유율이 조금은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당장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끝났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그들의 역할이 좀 걱정이 될 수는 있다. 추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아이프 일정들 이런 거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산업이 상당히 이 격차가 사라질 게 많았죠. 반도체 굴기한다고 난리쳤잖아요, 네. 그죠? 한국 뭐 기술자들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미국이 안 막아줬으면 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올라왔을 거예요. D램 쪽은 어쨌든간에 그래도 경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경쟁이 되는 건데 AI 칩은 여전히 이제 중국 쪽이 좀 달리나 봐요. 지난번에 엔비디아 거 뭐 안 받는다고 하다가 이제 조금 사줘라, 국내 것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좀 보면 이번에 창신 메모리 테크가 이제 창신 테크놀로지가 자금 조달의 75%를 생산 라인을 고도화시키고 HBM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하웨이라든지 이런 자국 AI 가속기 밸류체인 결합에 좀 강화를 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이제 하웨이나 여러 기업들이 결국에는 기술력이 그동안 원하는 반도체 칩에 대한 기술력 조달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75%이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건 HBM 시장이 결국 계속 성장하긴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해석거리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엔 낸드 쪽에 좀 강화된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SSD. 네, SSD죠. 경쟁력을 끌어올린 데 주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에 대한 이런 확보 측면,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국면도 있기는 하지만 안 됐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여전히 좀 높은 부분의 사업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꼭 한국 투자자가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좋은데 그죠? 굳이 가서 아까 얘기한 양찌 메모리, 네. 창신을 적극적으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경쟁자 가운데 하나는 건 맞고요.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면 국내 소부장 업체들,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랑 연결을 맺었던 것처럼 중국의 이런 성장세에 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부장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검사 테스트하는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중국향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SNS텍, 코미코, 러셀, 서플러스 글로벌,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그쪽으로의 이제 옛날에 중국향으로 수주를 받았던 이력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흐름의 움직임들을 보면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살짝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를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제주반도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삼성자산운용이 5%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물론 그게 ETF 자금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받쳐주는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세를 갈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미코, 러셀 이런 기업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중국 관련돼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소부장 얘기 나온 길에 소부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소부장은 훨씬 더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그죠? 그렇게 막 이전처럼 급락하지 않나요, 그죠? 보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요즘 그런 기업들 보면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오테크닉스, 그죠? 네. 어쩌면서 안 밀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었는데, 네. ISC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그런 기념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해서도 계속 미뤄지기는 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8월 달부터 장비 수주가 좀 있었다라고 이번에 ISC 쪽에서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번에 실적으로 시연을 해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의 증설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양, SK 하이닉스양 그리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게 테스트 쪽이 이제 앞으로 미세화된 공정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낸드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낸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시세를 잘 이어간다. 근데 공통점들은 결국 이번에 실적 좀 잘 나온 기업들이 주가 흔들림에도 변동성이 좀 덜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수급장에서는 그런 어떤 산업의 공정이나 기업의 이런 것보다도 ETF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냥 대형주 위주로 그냥 위에서부터 끊어 사버리니까 그죠? 그런 점이 있는데 잘 버텨서 좋은 기업들이 잘 버텨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판 얘기 한 1, 2분만 더 하죠. 기판 쪽도 코리아 서킷 이런 거 엄청 올랐는데 코리아 서킷은 조정 좀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좀 얘기 나오는데 역시 횡보고 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FCBGA 이런 얘기를 해서 꽤 강했었잖아요. 기판 쪽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삼성전기랑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FCBGA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파른 시세 흐름들이 나왔고 이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이 살짝 나왔을 때를 보면 삼성전기는 좀 번외로 보고 왜냐하면 이 기업은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다른 기업들 뭐 TLB, 심텍, 대적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금과 은 가격에 대한 하락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이들한테는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가 부담으로도 원자재 조달하는 그 비용의 부담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견조해라는 것도 같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감을 아는 쪽에는 시장에서의 차라리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판주들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데 그 안에서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대덕전자가 대장주의 역할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어쨌든 이번에 실적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알던 부분이었고 구글 TPU양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지금 박스권이긴 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 전지 가라일고 로봇 전지 그죠? 네, 로봇 모멘텀이 한 차례 반영됐습니다. 이제 그 모멘텀은 좀 사그라드는 걸까요? 여전히 그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약간 요즘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약간 얼어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적도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있을 때 어쨌든 실적이 네. 근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피해 있자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2040년대에는 5,300만 대가 이제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40년, 네. 26년, 15년 후에는 한국 인구만큼 생기네요. 네, 5,300만 대면. 네. 그죠? 네. 엄청나게 많이 로봇이 네. 이제 제조 현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도입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 보면 필요한 배터리 수요가 무려 138기가와트시에 이른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배터리 셀 시장 규모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장 크기가 커지지는 않을 거긴 하지만 2040년에 가면 이 시기에 오면 15조 원 시장의 규모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큰 부하 조건에서 운영이 된다.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제 움직임이 많다라는 걸로도 네,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터리 주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빠르게 배터리를 계속 갈아 끼워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의 용량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적죠. 네. 로봇으로 모멘텀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들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쪽은 이게 회전이 빠르니까 그렇죠. 네. 뭐 자동차는 사실은 하루 24시간 타고 다니는 분은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운전을 전업으로 하신 분도 타겠지만 일반인들은 저는 뭐 주말에만 타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로봇은 계속이라니까 네. 이게 충방전 계속. 충방전하면서 그죠. 네,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 계속 받고 있는 게 이제 전고체 쪽이죠.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지금 당장은 하이니켈 4680 배터리이긴 하지만 네. 그 배터리는 조금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가져갈 수는 좀 없기 때문에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그 끝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1일부터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 SDI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로드맵을 좀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기업들이 그 일정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 일정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컨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도 우리가 강점이 있지만 휴머니드 로봇 쪽에서 앞으로 전고체 관련돼서 지금 전해질 소재 관련돼서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소재 관련돼서도 고객사랑 샘플 테스트 하거나 그리고 대량 양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가 뭐 전고체로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전고체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중소형 기업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석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라진 거는 이제 2차 전지 제대로 된 업체 중에서 그죠. 네. 삼성 SDI도 그렇고 이제 주요 양극재 업체들을 본다는 게 이제 변화일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재 업체들, 대형 소재 업체들 조금 더 보면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은 결국은 이제 소재 쪽은 에코프로 BM이 하는 건가요? 네, 네. BM이 이제 예. 주도를 해서 하게 되고요. 예. BM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샘플을 공급을 하고 있고 고객사와 같이 이야기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먹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팩토리얼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회사가 벤츠 그리고 뭐 스탈렌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회사랑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진출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실리콘 음극재 쪽에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전고체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이제 원래 동박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네. 걸로 하는데 이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도 전고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음. 고체 전해질 파일럿 설비를 연간 70톤 규모로 운영 중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1기가와트시 규모로 증설까지도 할 것이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좋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향의 그 이익도 뭐라고 해야죠? 모멘텀 있다 보니까 추세는 가장 좀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주로 소재 업체를 좀 2차 전지 로봇 관련해서 소재 업체들을 전고체 쪽 봤고요. 셀 업체 중에서는 일단 제일 주목받고 앞서 있는 건 삼성 SDI죠. 네, SDI가 움직여주면 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재 기업들도 양산 시점을 이 업체들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 SDI가 지금 어떠냐? 삼성 SDI는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현대 기아차와 함께 MOU를 맺고 배터리 공동 개발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서비스 로봇 다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도 배터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까지 있으면서 모베드는 그 모빌리티 플랫폼인데 그죠? 네, 맞아요. 배달하기도 네, 하고 배달하고. 다리 최근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사극 드라마에 나왔던 여주인공 이름 다리인데. 같은 네. 네. 그 배터리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셀사 중에서 삼성 SDI만 전고체라고 나머지 두 회사는 손가락 빨고 있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네. LG 엔솔도 그렇고 SKO는 좀 두각을 좀 덜 드러내긴 합니다만, 네. 엔솔과 SKO는 어떻습니까?
엔솔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건 SDI고 가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2029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현재 움직임을 보면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 나온 게 6개 이상의 주요 로봇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제 하이니켈 4680 배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공급하는 부분과 네. 현대차 그룹의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 여기에도 지금 로봇 스포2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SK온도 조용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위아의 물류 주차 로봇에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네. 현재입니다. 이건 전고체는 양산하려면 29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로봇 그리고 주차 로봇 이런 로봇에 대해서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장에 적용되는 로봇에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조용하게 일하니까 모르죠. 소리를 좀 내야지, 그죠? 네. 근데 예. 그 사실은 뭐 ESS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LG 엔솔이 그죠? 네. 가장 대장주이고요. 셀 가운데는 SDI가 ESS도 지난번에 잘한다고 네. 했고 전고체 쪽으로 이제 좀 치고 나오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셀 가운데는 그러면 SDI 네. 합식으로 보고, 네. 소재 가운데서는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럼 한두 개 좀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종목명을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탄력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저는 21선 지금 뭐 가격 라인 18만 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네. 봐요. 결국 이제 로봇 모멘텀이 붙었다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봇 전에는 ESS였어요, 그죠? 네. 뭐 EV 쪽은 워낙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고. 뭐 트럼프가 그만두면 몰라도 그죠? 네, 그 전까지는 ESS를 막 주목하고 있다가 이 재료 가치가 떨어질만 하니까 로봇으로 그죠? 바람이 불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 ESS가 다시 부각될 거예요. 요즘 조용한데 ESS 시장 관련해서 어떤 변화나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ESS 시장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에너지원에 대한 중요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지상에서는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태양광과 ESS가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책임질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이 에너지원이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원전 그리고 뭐 ESS, 태양광, 풍력 다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ESS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와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ESS는 우주항공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태양광이 있는 데도 있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ESS 시장에 대해서는 확산하면 확산했지 줄어드는 수요가 위축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중국계 배터리 요구되는 흐름이 미국에서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고 올해 ESS 설치량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전동화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40% 이상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중국계 회사를 원한다. 이걸 어디가 받아갈 것이냐라고 봤을 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수혜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미 ESS에 대한 수요는 전체 배터리 시장, 북미 배터리 시장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가 확실히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자체적으로는 뭐 전기차가 가장 큰데 모멘텀이 안 되니까 앞에는 이제 2차 전지도 AI 관련주야.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ESS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은 2차 전지는 로봇 관련주라니까. 네. 그래서 전고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ESS는 변화를 좀 이제 계속 봐야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한데 꼭 이제 뭐 전기 2차 전지로 에너지가 아니라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뭐 AI 센터든 이걸 저장해 놓는 것은 결국 네. ESS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죠? 2차 전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ESS 쪽에서 기업들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삼성 SDI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네. 지난해 이제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충격을 안겨주긴 했어요. 네. 조 단위의 적자가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ESS용 매출이 어떻게 됐느냐. ESS용 배터리 쪽에서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미에서 ESS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AMPC 세액공제 혜택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의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된 매출을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기대감이고 회사가 목표치지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ESS 수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네. 기간도 안 밝혔고 금액도 안 밝혔고 뭐 아무것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작년에 테슬라 관련돼서 수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 수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트랙 레코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워낙 큰 메가팩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ESS 쪽으로도 삼성 SDI의 주가를 좀 상향시키는데 일조를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쪽에서는 제일 뭐 열심히 처음부터 잘한 줄 네. 알았는데 그 전에 원래 삼성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뭐 최근에 좀 조용하다가 다시 치고 나오는 거고. 네. LG엔솔은 또 가만히 안 있겠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나 그러니까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역량은 좋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의 ESS 프로젝트 수주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오늘은 하나솔루션의 주가만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크게 미동은 없지만 일단 ESS와 태양광의 결합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하나솔루션의 미국 법인인 하나큐셀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태양광 기업과 ESS 기업의 결합,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발생이 되었고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24년도에도 프로젝트 ESS 관련돼서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했다는 건 그 전에 서로의 신뢰도와 기술력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앞서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둘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법인들이다 보니 이제 관세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혜택까지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추후에도 추가적인 프로젝트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로봇 모멘텀이 강한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잊어버리진 않겠지만 ESS가 다시 그죠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들이 연중에 또 올 거예요. 그런 점에서 ESS를 봤고요. 그러면 ESS나 이런 쪽의 토픽을 기존에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죠 ESS 쪽에서 잘했고 또 이제 LF로 가면 이제 LNF 이렇게 주목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많이 그 결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죠. 네. 2차 전지 셀 쪽에서는 SDI가 더 부각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LNF도 이야기가 좀 쑥 들어갔습니다. 네. 전체적인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그럼 토픽은 어떻게 좀 정리할까요? 시장에서는 저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부분이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ESS 플러스 전고체 스토리를 가장 좀 튼튼하게 갖고 있는 게 SDI라고 네. 보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장주의 역할을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가장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과 그리고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리튬에 대한 수직 기여라가 좀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마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전고체 관련된 소재 실리콘 음극재라는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퓨처엠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투자 관련된 이야기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하겠습니다. 미국과 뭐 손잡겠다, 그죠? 뭐 그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예정돼 있던 원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죠?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리가 이제 원전 협력, 그죠? 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원전 관련주가 꽤 슈팅을 했었습니다. 먼저 최근의 변화들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네. 그동안 국내에서 뭐 이렇다 할 딱 명확하게 원전은 절대 안 돼 이런 기조는 아니었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느낌이 많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대형 원전 건설 2기를 하겠다라는 부분과 SMR 육성 이야기까지 정부 측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조 자체가 변화를 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었고 그러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튀르키예, 필리핀, 사우디, 우리나라와 원전 수출 관련돼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정부 기조 자체도 예전에도 세일즈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기조 자체가 변환돼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공격적인 세일즈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또 어저께 나왔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대미 투자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로 1호로 에너지, 원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원전으로 제시를 했는데 관련돼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에 대해서 미국의 원전 건설할 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이 이런 공격적인 정부의 스탠스들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집중된 모습들을 보면서 에너지원 다 너무 좋은데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증을 하다 보니까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들도 이젠 바뀌어서 지금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60에서 70기 원전이 건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력 부족 현상이 너무 심화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40개 이상의 국가가 원자력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있어서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탠스 자체의 변화에 발맞춰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이제 왜냐하면 원전 우리가 잘해요. 뭐 수출하고 그러면서 아니 니네는 우리는 안 해요. 그죠? 네. 사실 설득력이 없잖아요. 네.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네거티브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정쩡했는데 실용주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필두로 원전 건설이 붐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네. 지역별로 보면 흐름들이 어떤데요? 네. 중국과 인도도 대형 네.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튀르키예도 역시나 원전 1에서 4호기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 체코, 두코바니 이후에 지금 영국,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 노후화된 원전 교체 계획을 내놓았고요. 신규로 원전을 빠르게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체코 원전에 이어서 유럽 쪽에서도 수준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이제 SMR 관련돼서 원전 발전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좀 건설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롤스로이스 SMR 파트너로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기회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대형 원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불편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미 투자로 APR 1400에 대한 제시 부분도 결국 APR 1400이
웨스팅하우스 거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해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유럽의 20기, 미국의 대형 원전 10기 이거를 다 맡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APR 1400의 기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품 뭐 이런 기자재 쪽으로도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미국 시장까지도 원전 10기 이상 SMR도 지금 뭐 홀텍, TVA 이런 회사들이 지금 SMR 관련돼서 착공의 다수에 들어가요. 근데 홀텍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형 모델인가 보죠. 아까 APR 1400. 1400. APR을 좀 살까요? APR 사면 그 APR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APR 1400겠다고 화장품주 APR 사면 안 오릅니다. 관련해서는. 그러면 기업 얘기를 좀 하게 되면요. 어쨌든 간에 원전하면 국내에서는 뭐 여러 그 주기 기계부터 해서 하는데 가장 대표주가 두에빌이죠, 두에빌. 두에빌이죠. 네네. 네. 두에빌은 이제 기자재 수주가 더 많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결국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면 물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2025년에는 두에빌이 이제 앞으로 수주를 받을 거야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6년에는 이런 게 좀 더 구체화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해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두에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여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SMR 관련돼서 신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창원에 SMR 관련돼서 공장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원자력 쪽의 파운드리 TSMC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신규 수주 뉴스케일 파워 쪽으로는 10조 넘게 나올 것이고 엑스에너지는 13조, 테라파워는 4조 원 정도의 수준의 수주가 나올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스터빈 시장이에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스터빈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물량이 딸리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 후반부부터 가스터빈 관련돼서 수주를 빅테크 기업들 향으로 많이 받았는데 GE 버노바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 기회가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과 밸류에이션 확대가 이제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GE 버노바 이번에 실적 발표 보니까 가스터빈 쪽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수주가 넘쳐난다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에빌도 마찬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 확고하고요. 좀 쉬었다가 또 슈팅이 나오니까 약간 또 9만 원, 10만 원대 있다가 지금은 14만 원, 15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가운데 사실 한전 브라더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직 한수원이 있는 거고 그죠? 네. 한전도 관련된 쭉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 브라더스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준비하신 건 한전 기술이에요? 네, 저는 기술 쪽을 그러니까 꼭 하나를 선택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일단 한전 기술을 보는 이유는 설계예요. 그래서 APR 1400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설계부터 맡아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설계인데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설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부터 운영,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원전 해체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SMR 관련돼서도 국책과제를 좀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SMR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APR 1400에 대해서 진출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한전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분쟁도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인력은 많기는 하지만 한전기술에게 일부분은 좀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럽 수주 거기다 미국의 10기 건설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한전기술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대장주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한국전력기업의 회사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약간 중소형주단의 뭐 부품, 기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보다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주목받는 거는 대형 건설사들이에요. 네, 일단 뭐 중소형사들도 있긴 하지만 네.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쵸.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도 좀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국내 정책 발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정말 현실에 나가서 수주를 받은 이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팰리사이드 SMR 관련돼서 프로젝트가 늦으면 상반기 안에 EPC 네. 관련된 이제 계약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규모 같은 경우에도 4에서 5조 원 정도는 되는 상황이고 아까 SMR 관련돼서 착공에 들어가는 홀텍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뭐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페르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현대건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사 특히 대우건설은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할 때 팀코리아로 또 구성이 됐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SMR 관련돼선 또 삼성물산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건설사들은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미국하고 협력 얘기하셨는데 여타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는 이제 설계부터 해서 갈 수 있겠지만 미국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버티고 있는데 그죠? 결국 그러면 이제 가서 지어주고 공장 지어주고 뭐 네. 이런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더 미국 북미 쪽은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북미 네. 쪽에서 충분히 기회는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도 그렇지만 유틸리티 기업들,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원전 10기 지어야 된다, 전력 부족하다, 원전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은 미적미적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복을 3, 4기 때 약 3, 4호기 때 약간 그런 실패를 맛봤고 뭔가 규제적인 측면은 완화가 안 되면서 계속해서 지어라 하니까 좀 미적미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웨스팅하우스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EPC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팀코리아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같이 동반된 흐름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MTN에서 현대건설 했는데요. 뭐 원전 모멘텀 말고도 그죠? 네. 네, 건설주들도 주목, 대형 건설사 네. 주목해볼 필요 있다고 얘기하면서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 E&A 그죠?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산도 네,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원전 이야기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